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저는 금일 강의 진행을 맡게 된 건강의학 교육센터의 장재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 사용 권장드리며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음성과 영상 속도의 차이, 영상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며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강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의 종료 후 하단 URL에 만족도 조사지도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1차 시 정상 사춘기와 성조수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강의해주실 진혜영 교수님을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충남대학교 병원 전공의, 서울아산병원 소아내분비 전임의, 해운대 백병원 조교수, 국립암센터 임상스텝 전문의를 거쳐 현재 강동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상부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진혜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정상 사춘기와 성조숙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모든 강의를 할 때 거의 처음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성장이라는 것은 신체 전체나 일부, 장기나 조직 또는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적절한 성장은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밑에 사람의 성장 단계를 보여주고 있고 저는 영아기, 소아기, 사춘기를 거쳐 성인이 되는데 영아기는 제일 많이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제1급성장기라고도 부르는데 50cm 정도로 태어난 신생아가 만 2세경에 85 내지 87cm가 되고 만 4세경에는 한 100cm 정도가 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보통 1년에 한 5, 6cm 정도의 성장 속도를 보입니다. 이때가 소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조금 급성장을 하는 경우가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를 제2의 급성장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성장이 느려지게 되고 성장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이후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장하는 것은 이런 곡선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것은 질병관리청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 제정한 성장 곡선이고요. 보통 이 범위 안에서의 어떤 그 점이 찍혀지면 이렇게 이 성장 곡선을 따라서 성장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아의 성장 곡선이고요. 이것은 여아의 성장 곡선입니다. 남아에서는 우리나라 남성의 이제 중간키 정도가 여기가 50%에 해당하는데 보면 174 정도 해당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아에서는 우리나라 여자의 최종 성인 키, 중간 키가 161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럼 사춘기란 무엇인가 하면 사춘기는 그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부신과 성선에서 성호르몬의 급격한 분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신체 급성장이 생기고 생식 능력이 완성되게 됩니다. 정신심리학적으로 소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그런 연속선상의 시기입니다. 여아는 만 10세에서 11세에 시작이 되고 남아는 만 11세에서 12세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 여러 신체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급성장도 하고 그러면서 성적으로 이제 성숙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정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이는 신체적 변화는 보통은 이런 순서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남아 같은 경우는 고환 크기가 먼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경 크기가 증가하고 채모가 발생하고 신장 급등기를 거쳐서 성인 키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유방 발달이 제일 먼저 시작이고요. 사춘기 초기에 신장 급등기가 오는 편이고 그 이후에 채모가 발생하고 초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한 2년 정도 지나면 성장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진 채로 한 2, 3년 정도가 지나면 성인 키에 도달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이제 코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나오는 이제 호르몬이라는 용어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호르몬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그 외에도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을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갑상선, 그리고 이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춘기에 어떤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데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생식샘에 해당하는 여자에서는 이제 난소, 남자에서 고환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인슐린이라는 걸 분비하는 여기 췌장도 여기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이 뇌하수체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에 있는 각 장기로,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은 뼈에 가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성호르몬인데요. 이 성호르몬은 생식샘에 가서 작용을 하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 ACTH라는 호르몬이 부신을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 호르몬들이, 각종 자극 호르몬들이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통 이제 중요한 것들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샘축, 그다음에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시상하부 뇌하수체 생식샘 축이 있는데, 그 호르몬 분비가 이런 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이 중에서 사춘기와 그래도 비교적 관련이 깊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생식샘 축이 되겠습니다. 즉 시상하부에서는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게 뇌하수체를 자극하고요. 이 뇌하수체는 성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생식샘인 고환과 난소를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것을 축이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은 이제 영어로는 GnRH라고 부르고요.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LH와 FSH로 부릅니다. 두 가지 호르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고환과 난소를 자극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네거티브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음성 되먹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자극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렇게 하부로 내려갈수록 자극이 돼서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건데, 결국에 테스티스나 그러니까 오vari, 그러니까 고환이나 난소에서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이것은 음성 대먹임 작용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자극이 되는데, 음성 자극을 주기 때문에 결국 뇌하수체나 시상하부의 호르몬은 좀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낮아지면 성호르몬의 분비도 또 줄어들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다시 이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네거티브 피드백이 가면서 다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호르몬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환과 난소에서 다시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계속 밟게 되면서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GnRH,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은 10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펩타이드 호르몬으로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되고요. 여기서 GnRH, 펄스 제너레이터, 박동 발생기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박동 발생기에서 뭔가 GnRH가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춘기 시작입니다. 이것은 여러 신경 펩타이드들의 조절을 받고요. 이 GnRH는 뇌하수체에 있는 GnRH 수용체와 결합해서 앞서 말씀드린 LH와 FSH 합성 및 분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GnRH, 펄스 제너레이터에서 이 GnRH가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남자아이들은 만 11세에서 12세 정도,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만 10세에서 11세 정도에 정상적으로 사춘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는 청소년기에 시작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시상하부, 뇌하수체, 고나드, 그러니까 생식샘 축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 전에도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태아 시기 때, 그리고 출생 후 몇 달 동안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성 호르몬의 패턴인데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 높은 수치를 유지하다가 출생 이후에 조금 높다가 이후 사일런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낮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HPG 액시스가 활성화가 되면은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춘기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성 호르몬 패턴도 이제 비슷합니다. 태내에 있을 때 이렇게 높아져 있다가 출생 후에 조금 높은 시기를 거쳐서 이후 역시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사춘기가 보통 오는 시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거쳐서 결국엔 이제 성인이 되면 이런 식의 호르몬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성호르몬에 노출되는 시기를 첫 번째 사춘기라고 뭐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정식으로 그렇게 부르는 명칭은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쳐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태 연령 10주에서 24주 사이에 성선 자극 호르몬이 올랐다가 감소하는데 출생 시까지 태반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가면서 LH와 FSH 수치는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태아 때 성호르몬에 노출이 되는 것이 남아에서는 외부 생식기의 정상적인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에서 성호르몬에 노출됨을 알려주는 징후인데요. 이건 태어난 신생아가 유방 몽우리가 만져진다든지 유주 분비가 되거나 월경처럼 질출혈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겐 같은 데 노출이 돼서 피지샘이 좀 비대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뱃속에서부터 성호르몬에 이제 노출이 되었다는 그런 징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춘기라고 볼 수 있고 미니 푸버티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 때 이 HPG 축이 생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시상하부 내하수체 민감도가 올라가 있으면서 성호르몬이 증가되어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여자에서는 한 9세, 10세, 그리고 남자에서는 11세, 이때가 되기 전까지 이게 사이먼싱 되어 있다가 이 GnRH 펄스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GnRH 호르몬이 밤에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후 파동성으로 낮에도 분비가 되게 됩니다. GnRH가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하고 이후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LH와 FSH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사춘기는 시작을 조절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어떤 트리거링 포인트로 사춘기가 시작하는 건 아니고 또한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한 80% 정도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화기에 성호르몬에 노출되거나 성호르몬과 유사한 화학물질 중에서 environmental disruptor라고 해서 환경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데 많이 노출된 경우에 그 시작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적절한 영양 상태 및 체중이 사춘기 시작과 정상적인 원령 주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사춘기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징후는 여아에서는 이제 유방 발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남아는 고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역시 남성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신이라는 데서 나오는 이 안드로겐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음모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부신에서 안드로겐이 합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이 아드레나케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특별히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언어 그대로 썼는데요. 이런 현상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부신에서 안드로겐이 합성되기 시작하는 거는 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다음에 생식샘의 축이 완전히 성숙하기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피지샘이나 땀샘 등이 발달하고 드물게는 음모가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이제 여드름이 나고 피지선이 발달하면서 좀 기름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시기에 이런 사춘기의 징후들이 나타나는지 이것은 미국의 데이터이기는 한데 중간 연령은 이런 징후가 나타나는 중간 연령이 유방 발달의 시기는 약 10.2세, 그 다음에 음모가 3단계에 해당하는 시기가 11.6세, 그리고
초경은 12.6세 정도가 이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이 정도 연령대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춘기가 진행하고 어떤 그 발달이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거 정상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여기 적어 놓은 건데요. 일단 유방 발달이 한쪽부터 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한쪽 유방만 좀 발달을 하다가 이후 시간이 흐르면 다른 쪽 유방도 발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 좀 흔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음모가 좀 빨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 부신에서의 호르몬이 조금 빨리 나오거나 이럴 때 생각보다 유방 발달이 얼마 시작된 것 같지도 않은데 음모가 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조금 순서라든지 속도에 있어서 조금 변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초경 시기도 유방 발달이 시작하고 보통 초경까지는 2 내지 2.5년이 걸려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2년이 안 된 것 같은데 1년 만에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유방 발달만 일시적으로 좀 있다가 향후에 사춘기가 조금 이후에 좀 더 늦게 시작하는 경우, 음모 먼저 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사춘기가 체질적으로 좀 늦어지는 체질성 성장 지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가족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좀 남자아이에서 좀 더 흔한 편입니다. 그 외에 생리가 시작한 후에 이 무배란성 출혈이 지속되면서 생리 주기가 상당히 불규칙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초경하고 나서 한 1, 2년 사이에 이런 거는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지켜보면 나중에 그 월경 주기가 제대로 잡히는 경우를 종종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그래도 약간 비정상적인 사춘기를 보일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생식샘의 발달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성발달에 어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성조숙증과 사춘기 지연인데요. 이것도 비정상적으로 좀 빠르다든지 너무 늦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식샘 저하증에 해당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외에 청소년기에 너무나 여자아이의 경우에 너무나 많은 안드로겐이 나오면서 여자아이인데 그 털이 너무 많이 난다든지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사춘기가 너무 빨리 오는 경우, 이 프리코셔스 퓨버티 성조숙증에 해당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조숙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 진짜 사춘기가 진행하는 과정이 좀 빨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서는 유방 발달 기준으로 만 8세 이전에 시작되는 경우, 월경은 9.5세 이전에 시작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남자아이는 고환이 만 9세 이전에 커지기 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보통 정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남아에서 요때, 여아에서 요때 사춘기가 시작하지만, 성조숙증 아이들은 남아에서 9세 이전에, 여아에서는 8세 이전에 사춘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춘기 지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남아에서는 14세 이후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걸 말하고요. 여자아이에서는 13세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조숙증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진성 성조숙증이라고도 하고 생식샘 자극 호르몬 의존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보통은 중추성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올라갔기 때문에, 머리에서부터 진짜 사춘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조숙증이 생기는 경우고요. 이때는 정말 완전한 형태로 사춘기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유방이 발달하고 급성장이 있으면서 음모가 나고 초경이 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고요. 남자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아이소섹슈얼하다고 하는데, 결국 여자에서는 여아의 형태로 사춘기가 발현되고 남자에서는 남자 형태로 사춘기가 발현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생식샘 발육이 완전하고 배란 및 정자 형성이 가능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기서 말한 이제 가성 성조숙증은 아까 말씀드린 그 생식샘 자극 호르몬,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높아져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초의 어딘가에서 성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거를 말초성 성조숙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완전한 형태의 사춘기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사춘기 어떤 일련의 과정을 밟는다기보다 일시적인 질출혈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질환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자아이에서 과도하게 남성화가 된다든지, 남자아이인데도 여자아이처럼 과도하게 여성화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둘 다 성호르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증가하고 골 연령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추성 성조숙증에 해당하는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보통 여아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95% 정도가 이디오패식 특발성입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거고요. 근데 남아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떤 그 뇌라든지 이런 데 이상이 발견될 확률이 조금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중추성이라는 거는 결국 머리에서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드물게 뇌종양 같은 게 있으면서 그럴 수가 있고, 헤드 트라우마, 그러니까는 머리를 다치면서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뭐 암으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뇌의 선천적인 기형, 수두증 이런 상황에서 사춘기가 좀 빨리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성 성조숙증에 해당하는 이제 생식샘 자극 호르몬 비의존성에 해당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이고요. 그 다음에 메쿤 알브라이트 신드롬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고환이라든지 부신, 난소 이런 데에 종양이라든지 혹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거기서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이제 성조숙증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외부에서 성호르몬을 이제 투여가 됨으로써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매우 심할 때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아의 경우는 80에서 95%가 원인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이고, 그렇지만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는 데는 어떤 유전적인 경향도 있을 수 있고, 출생 당시에 좀 작았는데 미숙아였거나 부당 경량화로 작았는데 굉장히 발육 상태가 좋으면서 잘 먹으면서 무럭무럭 큰 경우에 지방 같은 것이 이제 많이 복부 같은 데 축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사춘기를 좀 빨리 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뇌종양이나 선천성 뇌기형, 수두증, 난소 고환이나 부신의 어떤 질환 이런 것들이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비만한 아이가 사춘기 진행이 빠른 경향이 있는데 비만하다고 모두 사춘기가 빠른 건 아니고 비만하지 않은 아이도 성조숙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양 상태나 스트레스, 내분비계 교란 물질 등의 환경적 신호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조숙증이 뭔가 의심이 돼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병원을 찾게 되는데, 병원에 이제 오게 되면 처음에는 병력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사춘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2차 성징이 나타난 시기, 그리고 진짜 성장 속도가 빨라졌는지 그 성장 속도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사춘기가 빠른 사람이 있었는지, 성조숙증에 가족력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과거에 어떤 질환을 앓진 않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도 또 확인해 보고요. 이전에 성호르몬에 노출이 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진찰을 하는데 당연히 키 몸무게 재고, 그다음에 2차 성징 출현이 있는지를 신체 진찰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뼈나이를 찍는데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검사고 많이 흔하게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왼쪽 손과 손목을 촬영해서 성장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 연령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하는데 기본 혈액 검사만 할 수도 있고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극 검사라는 검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초음파나 뇌 MRI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진찰할 때 성숙도 단계를 평가하는 표인데요. 보통 1단계는 다 사춘기 전 단계를 말합니다.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을 말하는 거고, 단계가
2단계부터가 이제 사춘기 징후를 보이는 거를 말하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사춘기 단계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남아에서 이제 고환의 크기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여기가 4cc 정도가 되는데 센티미터로는 한 2.5cm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상 커지면은 남자에서는 사춘기가 오기 시작한 게 아닐지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춘기가 진행할수록 당연히 고환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뼈 나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주로는 왼쪽 손과 손목 엑스레이를 찍어서 성장판을 본다고 하는데 성장판은 이런 데가 다 성장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연골세포가 이제 분화를 하고 거기에 골기질이 침착이 되면서 이게 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런 틈이 다 열려 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면 여기가 다 닫혀가지고 통뼈가 돼서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틈이 있을 때는 더 자랄 확률이 있는 거고 이렇게 다 닫히면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 및 성숙과 관련된 질환의 진단과 치료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이 뼈 나이 진행 정도를 통해서 성장 잠재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봄으로써 최종 성인 키의 예후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데 너무 어린 나이에 찍는 것은 최종 성인 키를 예측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사춘기 무렵이 되어야 이걸로 키를 예측했을 때 비슷하게 좀 예측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골반 초음파와 뇌 자기 공명 영상, 즉 뇌 MRI 사진인데요. 이거 두 가지는 꼭 필수적으로 무조건 다 하지는 않고 이 골반 초음파를 하는 목적은 하면은 이제 복강 또는 골반에 종양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자궁이 진짜 커졌는지 또 자궁 내막 같은 게 생기진 않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난소 같은 데 낭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자기 공명 영상은 보통 남아 경우에는 이제 찍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많이 어린 나이에 성조숙증이 올 때쯤 찍기는 합니다. 또는 신경학적인 증상 또는 징후가 있어서 기질적인 원인이 의심될 때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호르몬 자극 검사라는 거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 체열은 보통 한번 체열해서 뭐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지만 이 호르몬 자극 검사를 하는 거는 사춘기 때 이 성호르몬의 변화 패턴 때문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 밤에만 좀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후로 간헐적으로 낮에도 나오다가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 낮에도 꾸준히 이렇게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기다리면 이제 성호르몬이 낮에 한 번 체열한 거에서도 높을 때까지 기다리면 사춘기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낮 시간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한 번 측정하는 것으로 사춘기 진행 단계를 아는데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은 투여하고 자극을 시켜가지고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반응을 보는 것이 이제 때로는 정확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니까 이 검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검사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생식샘 축이 활성화돼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는 거고요. 성조숙증이 의심돼서 뭔가 치료를 요한다 이럴 때 그리고 반대로 사춘기가 너무 늦어져서 뇌하수체 기능을 확인하고 싶을 때 시상하부에서 나온 호르몬을 주사함으로써 여기서 호르몬이 분비가 자극이 되어 많이 올라가는지 요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성조숙증으로 확인이 되면 성호르몬 농도의 상승으로 검사해서 사춘기 수준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날 때 성조숙증 치료에 적응증이 됩니다. 또한 사춘기의 진행이 확인이 된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골 연령 증가로 최종 성인기 손실이 예상되거나 정서적인 또는 행동의 문제 또는 과도한 불안이 있는 경우 또 이른 초경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성조숙증 치료에 적응증이 됩니다. 이거는 성조숙증이 있는 여아에서의 어떤 성장 곡선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분홍색 패턴으로 이렇게 키가 클 것 같았지만 사춘기가 빨리 옴으로써 처음에는 키가 부쩍부쩍 크고 좋지만 결국 키가 빨리 멈추기 때문에 최종 키는 이렇게 작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는 보통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효능제 GnRH 에고니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4주 또는 12주 간격으로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게 됩니다. 치료 기간은 치료 시작 시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고 일찍 사춘기가 온 어린 아이 같은 경우 조금 더 길게 치료할 수도 있고 만 8세경에 딱 오면 한 3년 정도 이제 여자아이 같은 경우 치료하게 되는데 왜냐면 여자는 만 11세 전후, 남자는 만 12세 전후로 치료를 종료하게 되기 때문에 치료 종료 시기는 이렇게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효능제가 이것은 GnRH의 합성 유도체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거를 규칙적으로 투여함으로 인해서 뇌하수체가 GnRH의 어떤 수용체에 대한 반응성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로 결국 성호르몬이 몸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달 안에 성선 자극 호르몬 합성이 감소하고 생식샘 호르몬도 사춘기 전 수치로 감소하게 됩니다. 유방의 발달이 멈추고 고환 크기 증가도 멈춥니다. 그리고 결국 성호르몬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춘기가 막 그 급성장이 유발이 되었었다면 이 급성장 하던 것도 멈추고 뼈나이가 진행하던 속도도 감소하게 됩니다. 치료를 함으로써 결국 2차 성징이 나타난 것들이 멈추게 되고 사춘기 조기 발달이 지연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빠른 초경도 예방이 되고 심리적 정신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최종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성숙이 좀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치료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국소 피부 반응, 그 주사제이기 때문에 약간 붓는다든지 발진이 난다든지 좀 뭉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드물게 두통, 무균 농양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 있고 하지만 치료 종료 후에 성호르몬의 분비 능력이라든지 자궁이 발달하고 또 임신 능력을 획득하는 것 이런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춘기를 늦추는 것이 무조건 늦추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요새는 키가 크고 싶다고 초경을 늦춰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무조건 늦추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연령 이상이 되면 이 사춘기를 늦추는 것이 꼭 키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역연령, 골연령 이런 것들을 보고 사춘기 얼마나 진행했는지 보고 이 아이가 얼마나 최종 신장이 클지 예측 최종 신장 이런 것들을 예측해보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신중히 결정을 하여야겠고 일부 진짜 사춘기가 온 것보다는 어떤 가성 성조숙증에 의한 것은 아닌지 또 아니면은 진성 성조숙증인데 뭐 뇌종양 같은 게 있지는 않은지 일부 원인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치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 급여 기준, 이제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되게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이시기도 하던데, 투여 대상은 보통 급여가 되는 대상을 말씀드리는 건데, 2차 성징이 보통 연령 여하에서 만 8세 이전, 8세 몇 개월이 아니고 8세 이전, 그러니까 7년 11개월까지 나타나야 하고요. 남아에서는 9세 이전에, 그러니까 미만의 발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엔드입니다. 골 연령이 해당 역 연령보다 증가되고, 그러니까 뼈 나이가 본인 나이보다 보통은 1살 이상 이렇게 많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극 검사를 해서 이 LH, 황체 형성 호르몬에 해당하는 LH가 5 이상은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만족할 때 급여 기준을 만족하는 거고요. 투여 기간은 보험이 되는 기간은 만 9세 이전에 시작을 하고 남자는 만 10세 이전에 시작을 해야 되고 종료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11세까지, 그러니까 11년 11개월까지는 한 번 급여가 되면 되는 것이고 남아는 12년 11개월까지, 13세 이전 미만까지 이제 급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보통은 사춘기를 성조숙증을 그럼 예방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사실 우리가 사춘기를 빨리 온 사춘기는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별, 나이,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 개입을 통해서 바른 성장 발달 및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 내분비학회에서 나온 바른 성장을 위한 5계명이고요. 이거를 이제 어디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다 알고 있는 거라고 너무 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천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초등학생 기준 한 9시간, 중학생은 한 8시간 이상 푹 자게 해주고 학원 같은 걸 너무 늦게 오면 늦게 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고 또 운동 당연히 병행하면 좋겠고요. 스마트폰, 컴퓨터, TV 사용을 좀 줄이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햇빛을 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3끼를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아침도 먹어야 되고 건강한 식단으로.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 간식을 먹으면 밥을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의심이 된다 그럴 때는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어떤 치료를 하게 될지도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소아내분비 홈페이지에 가면 소아내분비 전문의 선생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기재하시고 저희 방송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1, 2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팅창에 보여지는 대화 순서는 개인의 유튜브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윤희 선생님께서 성장 호르몬이 키 성장 치료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있는데 혹시나 연구 같은 데서 나온 부작용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성장 호르몬은 이제 적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 치료를 권유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작용은 이미 또 그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갑상샘 이상을 좀 일으킬 수 있다든지 혈당을 좀 높인다든지 두통을 좀 유발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 호르몬을 또 끊으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응증에 해당이 된다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김명숙 선생님께서 성조숙증이 인터넷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혹은 뭐 야한 책을 많이 보는 것도 관련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성조숙증이 있어서 성호르몬이 몸에서 빨리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저런 것들이 찾아서 보게 되고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책을 봤기 때문에 성조숙증이 오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선아 선생님께서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부터 성장 호르몬을 치료한다고 해도 혹시 효과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학생이라도 굉장히 사춘기가 늦어지고 뼈 나이가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학생들이 일부 중학생 때 치료를 시작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학생 때 하면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근데 때로는 초등학교 한 6학년인데도 벌써 성장판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거의 다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병원에 방문을 하시겠지만 가셔가지고 뼈 나이를 확인해보고 얼마나 성장 포텐셜이 잠재력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향숙 선생님께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밤에 맞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 밤에 자고 나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기 전에 이제 맞게 되고요. 또 낮에는 운동을 하지만 또 많이 분비가 된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로는 밤에 자기 전에 한 30분 전 이때쯤에 맞게 됩니다. 정지윤 선생님께서 메쿤 알브라이트 증후군으로 성조숙증에 와서 부정출혈을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부정출혈 외에 또 주의해야 되는 증상이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메콘 알브라이트 증후군으로 일단 진단이 되었다면은 정기적으로 제 생각에는 병원에서 관찰을 하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만에 병원에 오라고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이 메콘 알브라이트 증후군이라는 거는 결국 성조숙증, 가성 성조숙증과 그다음에 파이브러스 디스플라지아라고 뼈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다음에 피부에 이제 카페올레 스팟, 카페올레 반점이 생기는 거, 그 세 가지를 증상이 있을 때 보통 메콘 알브라이트 증후군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일단은 호르몬 면에 있어서는 성호르몬 외에 다른 호르몬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그다음 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약간 그거에 관해서도 또 때로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정형외과적이라든지 또는 소아청소년과에서 그것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추적 관찰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영 선생님께서 과도한 카페인도 성조숙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과도한 카페인이 소아청소년에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어린 연령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 편하게 궁금하신 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김하연 선생님께서 성조숙은 아니지만 초경이 너무 지연되는 여학생들이 있는데 수면, 식이,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현재 지켜보고 있는데 혹시 몇 살까지 초경을 하지 않으면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중3인데 초경하지 않는 학생들이 몇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딱 몇 살이라고 정해진 연령은 없는데 사춘기가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초경만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처음부터 사춘기 발달이 없는 건지 이런 거를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보통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체중과 적절한 영양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아이들이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제 너무 식이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선수인데 너무너무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마른 여학생 이런 경우에 또는 무용을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과도하게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초경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춘기 발달이 제대로 시작이 됐는지 그 다음에 체중 면에 있어서 갑자기 뭐 체중 감소가 있지는 않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갑상샘 질환이나 이런 어떤 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경이 늦어지는 어떤 다른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염두에 두면서 조금 특별한 질환이 없으면서 초경만 좀 늦어지는 경우라면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생식샘 저하증이라든지 어떤 다른 질환이 있다면 그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경화 선생님께서 사실 중학생이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라고 알려진 시간에 꼭 수면을 해라 라고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꼭 시간이 몇 시간 이상 되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잠을 잘 자는 것, 그러니까 푹 자고 중간중간 자꾸 깨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꼭 막 10시 전, 무조건 11시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냥 자꾸 깨지 않고 쭉 이렇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간에 수면을 하면 좋겠다. 이게 보통 10시에서 2시 뭐 이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면을 하라고 교육하는 것도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고향숙 선생님께서 성조숙증 주사를 맞는 자가 방법이랑 맞아야 되는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성조숙증 주사는 보통 자가로 맞진 않고요. 병원에 와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한 달에 한 번, 보통 4주에 한 번 주사를 맞게 되고, 근데 요새는 12주 제형이 있기 때문에 12주에 한 번 주사를 병원에 와서 맞게 됩니다. 박지윤 선생님께서 성조숙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손목이나 무릎 등 관절 부위가 자주 아프다고 하는데 성조숙증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료받는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은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김은혜 선생님께서 성조숙증 진단을 받고 성호르몬 억제제를 한 달에 한 번씩 맞다가 매일 자가로 투여하는 성장호르몬 주사는 아이가 거부해서 한 달 만에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되려 클 수 있는 신장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그 성조숙증 치료라기보다는 그냥 키를 더 키워주기 위해서 그냥 추가하신 것 같고, 보통 성조숙증 치료 자체가 성장 호르몬이다, 그거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성장 호르몬을 주사했다고 했는데 한 달 주사 맞고 끊었다고 해서 원래 클 신장보다 더 작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성조숙증 치료는 이게 성조숙증 주사 역시 키 크는 주사가 아니고, 이거는 그 골연령을 빨리 이렇게 나이가 먹는 거를 지연시켜 주는, 그러니까 성호르몬 수치를 우리 몸 안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맞는다고 해서 키가 크는 게 아니고, 이제 결국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주사를 했을 때 골 연령이 지연됨으로써 조금 더 오래 크게 함으로써 그 키가 손실될 수 있는 분을 예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주사 맞은 게 꼭 키가 작아진다 이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미옥 선생님께서 남아의 경우 14세 이후를 사춘기 지연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4세가 될 때까지는 사춘기 신체 변화가 없더라도 그냥 지켜봐도 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보통 14세 정도까지는 이제 지켜보자고 하기는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검사는 할 수 있겠지만 사춘기 변화 또는 뭐 혈액 검사 이런 거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분비가 많이 안 되더라도 좀 지켜보긴 하는데, 근데 간혹 가다 생식샘 저하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사춘기 지연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후에도 계속 사춘기가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 더 없으시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보건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1차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시 소아내분비 교육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강의해주신 진혜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향후 보다 나은 교육 내용으로 거듭나고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에 URL을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지 작성 부탁드리며 조사지에 들어가셔야 금일 강의 참석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의 자료는 직접 재산으로 공식적인 허가 없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